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지난번 방필, 원필에 대한 이야기를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실제 글씨를 보면서 한번 검증을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전면에 나 있는 방필, 원필 제자는 제가 좌측에 있는 것이 구양순의 필적입니다. 방필의 대표적인 설화했던 구양순의 필적이고, 우측에 있는 것이 안진경의 필적입니다. 그래서 한눈에 봤을 때 두 필적의 특징을 쉽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집자를 해 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방필, 원필에 대한 자료를, 역사적 자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각골문인데요. 우측에 있는 것이 각골문편 전체적인 것이고, 왼쪽에 있는 것이 요 세부입니다. 너무 작아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골문은 재료가 거북이, 백가죽이어서 경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끓는 칼이나 침으로 했는데 그 힘의 세기에 따라서 좀 굵기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지금 이쪽에서는 비교적 굵고 여기서는 가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힘의 크기와 재질의 성격에 따라서 굵기의 차이가 조금 있을 뿐, 원칙적으로는 굵기의 차이가 없는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다음에 요것은 은나라 말기 되면 청동기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청동기 시대의 은대의 초기에 건문에 나타난 자료입니다. 우측에 있는 것은 은대 도상문자로 했는데, 아주 초기에 은대 청동기에서는 그림의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것을 보통 도상문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림이기 때문에 면적 효과가 아주 크게 나타나 있고, 요 부분적으로 문자의 성격이 더해져서 과도기적인 그런 성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기에 은대 도상문자가 은대 후기로 가면서 조금 회화적인 요소가 줄어지면서 문자화되어 나가는데, 왼쪽에 은대 건문을 보면요, 여기서는 아직도 굵기가 남아있고 도상적인 요소가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 문자적 요소가 강하게 나타나고 선적인 요소가 더 지배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은대 건문에서는 굵기는 있지만은 점차 선조화되어 간다는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나라 때 건문 전성기 시대에 가는데, 건문은 특히 서주 동주 중에서 서주에서 아주 큰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필적을 보통 들 때 서주의 전반기의 대우정, 우측에 있는 것이 초기 서주 건문의 대우정이라는 것이고, 왼쪽에 있는 것이 서주 후기 산시반이거든요. 이 두 개를 잘 보면은 서주의 전기의 건문에 있어서는 아직도 이 첩자, 이 제자인데 제자라든지 발족자라든지 백승민자, 임금왕자 이렇게 에서와 같이 부분적인 넓은 필액이 아직 잔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비해서 서주 후기의 전성기 시대의 글씨에 가서는 산시반에 와서는 이러한 넓은 면적의 면적인 획이 없어지고 전체적인 선조만 남아서 문자적인 요소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전서라는 것은 굵기가 비교적 일정하고, 그리고 재료의 특징 때문에 각이 나타나지는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크게 전서 전체적인 흐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러한 전서가 진시황 때쯤 와서는 태상각석으로서 정형화되지만 그 약간 앞 시대에 있었던 것이 대표적인 것으로서 전국시대 말기의 석고문입니다. 석고문에서는 완전히 선조화되고 굵기가 일정하면서 둥근 획으로서 전서의 전형이 확립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은 한이 망하고 삼국이 들어오죠. 삼국 중에서 위오촉이 있는데 오나라의 천발신참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분명히 전서거든요. 전서인데 이건 아주 예외적인 존재라서 제가 하나 특별히 게재를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전서인데 전서는 둥글어야 되고 방필이 없는데 천발신참비, 이것은 그때 당시 오나라 같으면 삼국시대에서 예서가 확립이 된 시기 이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서의 형태에다가 예서의 필적의 특징인 방필과 뾰족이 빼는 현침이 가미된 점이 매우 특이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 면에서 보면은 특히 기필 이런 데 있죠. 기필 있는 데서 방필이 예서에서 나오는 방필이 구사되어 있고, 그리고 수필 마지막 수필에 있어서는 끝이 현침이라고 해서 뾰족이 빠집니다. 이것은 예서의 하나의 특징적인 요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서가 일반화되는 시기에 전서의 자형에다가 예서의 필액을 넣음으로써 아주 특이한 아주 예외적인 자료로서 천발신참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서를 꼭 둥글게 가늘게 쓰라는 원칙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필을 전서에 구사한 것이 청나라 전서에서도 서삼경 같은 사람은 이것을 수용을 해서 자기 글씨의 특징으로 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서가 씌어지던 시기에 와서는 전서의 형에다가 예서의 필액을 감히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어느 정도 확립된 전서가 예서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요 지금 자료 화면은 후한대 예서의 전성기 시대인 파책이 발달한 8분 예서의 중에서 대표적인 두 자료입니다. 왼쪽 것이 후한의 조전비, 조전비는 아주 여성적이고 아주 원필로 구사된 예서의 백미죠. 그런데 비해서 후한 같은 시기에 이 예기비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특히 파책에 있어서 방필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고, 가로꺾기에 있어서도 전서에서는 보다는 조금 더 모가지는 이러한 방필의 대표적인 자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서에서 확립된 방필이 해서에 가서는 어떻게 수용되느냐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해서에서는 4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그 4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방필적인 요소가 강한 것이 용문조상기입니다. 용문조상기 중에서도 우리가 수업에서 다루었던 우굴조상기, 우측에 있는 것이 이것이 우굴조상기입니다. 기필과 수필에 있어서 아주 모가 완전히 지어 있고, 특히 구획에 있어서도 아주 날카로운 획이 되어 있어서 방필의 가장 특징이 나타나는 그런 자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같은 시대이면서도 성문명은 마의 글씨이기 때문에 그 재료의 성격상 각을 지우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기도 하지만 쓴 사람이 사실 원필로 구사를 했기 때문에 부기시대 글씨 중에서도 서품이 뛰어난 것 중에서도 하나로서 성문명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료로서는요.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것이 부기의 석비 중에 대표적인 자료인 장명용비고, 우측이 묘지명 중에서 우리가 수업에 지금 다루고 있는 삼화병 묘지명이 되겠습니다. 이 두 자료는
북이시대의 특징인 강건한 맛을 주는 방피를 위주로 하면서 조상기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것이 가미된 그런 중간적인 글꼴로서 대표적인 필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진짜 같은 것을 한번 보면요. 한번 부분학대에서 한번 볼까요? 진짜 같은 경우는 거의 부분적으로 진짜의 상단에 있는 이런 가로 획은 조상기 획을 뭐 그대로 갖다 놓은 것 같기도 하죠. 자, 그래서 조상기 필획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 세부적은 상당히 약간 부드러운 필획으로서 되어 있죠. 자, 우측에 묘지명에 있어서는 묘지명에도 방필이 있습니다. 아주 강한 방필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수업 자료로서 했던 것 중에서 사마병 묘지명도 보면은 상당히 방필이 상당히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 기필 부분 있죠. 기필 부분하고 이 구획 부분을 보면은 굉장히 조상기에 못지않는 예리한 방필이 존재하고 있어서 북위의 장명용비와 사마병 묘지명은 글꼴이 뛰어난 것도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방필이 상당히 적용이 된 대표적인 필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육조시대의 해서 방필이 당나라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당나라에 넘어가면은 초기에 대표적인 서가였던 구양수는 육조시대의 그 강한 방필과 활달한 필치를 다소 정제를 시켜서 나름대로의 글꼴을 확립하게 되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볼 때 원보다는 방필의 성격을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 당나라의 구양순의 예천명이라고 볼 수가 있고, 당나라 말기에 가서는 안진경이 나타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아주 모가 현저히 없어지고 부드러운 원필로 구사된 가장 대표적인 필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각골 시대로부터 당대여기까지 글씨에서 나타나는 방언의 요소를 살펴봤는데요. 자,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글씨를 대할 때 크게 방필과 원필 이 두 가지 요소를 대하는데, 원필은 비교적 쉽습니다. 용필상의 특이한 문제도 없고 해서 누구라도 구사를 할 수 있는데, 방필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정확한 지필, 원필 이것이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방필이 훨씬 힘듭니다. 그래서 방필을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나라의 글씨보다는 북이시대의 해설을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혹자는 방필이 어려우니까 원필로만 쭉 쓰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죠. 그렇지만 글씨를 쓰다 보면 그 내용에 따라서 방필로 구사되어야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방필을 익혀 두면은 방원필을 비교적 적절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글씨라는 것은 그 사람의 성정의 표현이거든요. 대체로 글씨를 보면은 그 사람의 키와 몸무게까지도 그리고 성격까지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키 큰 사람은 길게 쓰고 뚱뚱한 사람은 굵게 쓰게 되는 것이 굉장히 참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씨를 통해서 우리의 성격을 한 번씩 이렇게 말하자면 수양이라고 그러죠. 아주 강직한 사람은 방필을 좋아하고 원만한 사람은 원필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원필을 좋아하는 사람은 상대적인 방필을 공부를 함으로 해서 자기의 좀 부족한 점을 보완을 하고 이 반대로 부드러운 사람은 또 강한 거를 이렇게 글씨를 써봄으로 해서 강한 면을
어느 정도 배양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수양의 문제도 있습니다. 대체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방피를 좋아하는 사람은 좀 이렇게 좀 따지는 걸 좀 좋아하고, 원피를 좋아하는 사람은 따지는 것보다는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용목상에 있어서도 방피를 좋아하는 사람은 먹을 진하게 갈고요. 그리고 원피를 좋아하는 사람은 먹을 아무래도 쉽게 진하게 갈아 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좋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방필과 원필을 두루 같이 구사해서 그때그때 적절한 글씨를 써 내려가는 것이 이상적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점 참조하셔서 여러분들이 법첩을 선택할 때 이 양면을 다 두루 학습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간단하게 방언에 대한 이야기와 자료를 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